자, 미국발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소식 때문에요. 우리 증시에 또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해보고 이제 곧 열리게 될 9월 증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옐런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또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나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뭐 이 9월이든 12월이든 금리 인상 얼마만큼 할 거고 또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빼고 우리 주시장을 논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차례 저도 계속 한번 반복해서 봤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어쨌든 9월과 11월에 한번 연내에 두 번은 올릴 거다. 9월이나 12월. 9월과 12월에. 예. 예. 그리고 마침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앨런의 발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제 9월에 할 거냐, 그리고 연내에 두 번 할 거냐. 그래서 둘 다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을 포함해서 연내 두 번 가능성을 앨런의 발언 다음에 부의장이 보완 설명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보충 설명을 한 셈이 되다 보니까 원래 앨런은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네. 어떤 특정 방향으로 베팅을 하도록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뭐 워낙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앨런은 더 이제 모호하죠. 더 명시성이 없는 그런 의장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지난 금요일 잭슨홀 연설도 뭐 얼핏 봐서는 이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지만 옐런의 연설. 네네. 그 약간 모호하고 명시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좀 확인 사살을 해줬다, 확인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스탠리 피셔의 발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앨런도 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른다. 예. 연준의 금리 정책 전개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연준도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이럴 거다라고 베팅적 발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이제 연설의 맥락과 연준 부의장이라는 인사가 바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어떤 보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서 일단 판단을 해본다면 9월 인상 가능성은 7, 80% 이상 된다. 그리고 연내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은 적어도 50% 이상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잭슨홀 미팅 때 두 인사의 연설과 기자회견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9월에 인상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나 이 시장을 분석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였다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9월에 할 가능성도 절반 이상 되고 두 번 할 가능성도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적지 않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잭슨홀 연설 전에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숨죽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잭슨홀 연설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가 열리면서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자넷 앨런도 이코노미스트고요. 또 크게 보면 스탠리 피셔도 이코노미스트고 그렇습니다. 김한진 박사도 이코노미스트 아닙니까? 비교하기엔 좀 아니요. 지표를 보는 건 같단 말이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 몇 달간의 상황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만큼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근데
연준의 분기 어떤 보고서나 그리고 기자회견 모든 내용이 조금 특이한 점은 할 때마다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상당히 그 단기적인 어떤 현상, 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 단기적인 이런데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초 같은 때는 이머징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높게 봤고요. 또 이후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그렇죠. 발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달러 강세가 이제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여운을 남겼고요. 이렇게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그 가격 변수들,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발언의 뉘앙스가 상당히 조금 그 예민하게 움직여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옐런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연준 자체도 이거를 어떤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화 정책을 상황에 맞춰서 조금 그 부응하고 조금씩 튜닝해 나가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뭐 막상 9월달에 한번 인상하고 또 이제 뭐 약간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뭐 당분간에는 금리를 올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금 말을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어떻게 들으냐면 연준의 원래 스탠스,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를 우선해서 보는 쪽으로 선회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에 대한 고려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성장률이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겠다는 스탠스로 변화한 게 매파의 발언이 조금 더 힘을 얻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 나오는 데이터들에 비해서 현재의 미국의 금리가 낮다라는 어떤 그런 그 연준 내부의 이해나 설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장기 인플레는 금리를 급하게 올릴 어떠한 명분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림이 있나요? 그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또 전문적으로 보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30년 국채와 단기 국채의 갭. 그러니까 일종의 인플레이션의 어떠한 그 척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바쁘게 올려야만 되도록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느냐? 이 그림 말고 그 민간 노동 단위 비용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떤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것이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기 평균이니까 조금 이제 그 스무딩을 시킨 건데요. 보시면 2010년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서 이게 지금 상승 추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살아 있죠. 그 밑에 이제 그 연한색인 미국 국채 금리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뭐 장기적인 경기에 대한 신뢰라든지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이 미국 국채 금리는 뭐 한 지금 같으면 한 4 내지 5%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5%대니까 얼만큼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낮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을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밑에 그림을 보면 조금 뭐 아직 솟을 이유가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만 놓고 보면 그 단위당 노동 비용과 미국채 금리 간의 이격도가 지금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굉장히 좁혀지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아마 옐런이나 연준에서도
지금 적정금리에 대한 예측이 고도로 불확실하다라는 발언을 네. 한 것이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한쪽 방향이 아니고 좀 상충돼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약간 디플레이션을 예고하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워낙 그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어떤 뭐 절대 절명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0.5%를 상한선으로 하는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매크로 상황에 비하면 뭐 다소 낮다라는 게 아마 전문가들의 시각일 거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노동비용이 인플레이션을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좀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잭슨 연설이 그런 발언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그 이번 주에도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신규 고용이라든지 신규 일자리의 증가가 그저 예상 수준을 쳐준다 하더라도 이 단위당 임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를 감안해 보면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단위 노동 비용의 증가가 소비의 엄청난 증가와 그 소비의 증대가 기업의 설비 투자나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서 네. 경제가 상당히 그 활력을 예상 외로 강한 활력을 보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은 아마 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 옐런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강조했지만 네.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아마 연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환경은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브렉시트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 오히려 더 네. 주시장 위험 자산이 더 올랐고 유가도 뭐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50불 근처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대외 환경 때문에 지금 자체적인 금리 인상을 훼손시켜까지 가면서 네. 희생을 해야 되냐 이런 반론이 자연스럽게 연준 의원들 내부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단위당 노동임금이 올라가는 것 또 이런 금리가 낮아졌던 것을 반영하는 것만큼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건지에 대한 여전히 퀘션 마크가 있는데 이쪽 자산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이나 집값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낮은 금리, 낮은 기준금리, 낮은 장기 국채 금리를 담보로 해서 엄청난 베팅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래서 미국 평균 S&P 500 S&P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뭐 서프라임 사태 정도까지 다 회복이 된 상태고, 네. 뭐 아시다시피 S&P를 포함한 3대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물론 경기가 전혀 회복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던 것은 약간의 장기 디플레까지는 아니지만 경기에 대한 실망감이 안겨다 준 네. 금리 인상의 지연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 안정 예상 외에 너무 낮은 금리가 역으로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자산의 투기적 동기를 유발하면서 생긴 인플레이션 이쪽이 자산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때문에 만들어진 약간의 경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만들어진 저금리가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의 친화적인 자산, 주식이나 주택시장과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을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린 상태다라는 네. 게 이제 현재의 객관적 현상이고요.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되려면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계속 오르려면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또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기가 시끌벅적하게 돌아가야 이제 뭔가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게 시끌벅적한 경기가 일어나지 않고 금리만 올라간다. 이러면 주시장이 당연히 안 뭐 좋겠군요.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이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저금리에 의해서 올라간 것은 뭐 이 정도면 됐잖아. 라는 쪽으로 냉정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갈림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번 가을 장세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기업 이익 이렇게 좋아. 경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그다음에 장기 인플레 지금까지 안 온 거지만 앞으로 올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뭔가 논리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시장은 상당히 좀 한 단계 뒤로 움찔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그 애매한 그런 분기점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이 준 자산 가격의 상승은 요만큼이면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네. 컨센서스라면 지금부터는 기업들 실적 또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뭐 미국 내 소비가 좋아야 될 거고요. 또 재고도 좀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뭐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요. 네. 박사님께서 늘 경기 선행지수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소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난달 발표된 7월 경기 선행지수도 조금 뭐 그렇게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아주 서프라이즈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그 심리 지표 또 금융시장 관련 지표들이 예.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을 벌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는 제가 볼 때는 8월 지나서 이제 9월인데 9월, 10월까지는 지표가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고용 지표라든지 모든 생산 소비 지표가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로 뭐 실망을 크게 준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9월, 10월까지는 뭐 해볼 만하다. 예. 뭐 아직까지는 한번 뭐 더 위로 한 번 더 밀어붙일 수도 있다.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의 네. 상황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머징 쪽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완전하게 부양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지코가 석차일 정도로 지금 뭐 그냥 굴러가는 거죠. 미국 간신히 자기 악발을 경제는. 정도 하는 정도군요. 네. 그런 상태에서 환율만 조금 달러만 강세로 가도 상당히 좀 약간 신경을 쓰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정도로 미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주변까지 다 이렇게 돌볼 정도로 뭐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9월 20일, 21일 FOMC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완전히 그 상승 확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그래도 좋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달러가 좀 강세로 가다 보면 예. 거기서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 즉 뭐 나머지 통화들의 약세 국면에서 최근 브렉시트 이후에 한 두어 달 신흥시장을 열심히 사왔고 또 신흥시장 주가가 전 세계 증시를 아웃퍼폼한 상태에서 돈을 좀 벌었죠? 네, 예. 이 상태에서 조금 발빠른 자금들은 빠져나올 수밖에 나오려고 하는 약간의 동기가 9월 20일, 21일 FOMC로 인해서 약간 지원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EMBI 스프레드라는 게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인데요. 네. 선진국 국채 시장에 비해서 신흥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높으냐. 예. 이제 그런 지표인데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신흥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오기 때문에 즉 뭐 미국채 30년을 그냥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흥국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유가도 오르고 예. 이렇게 좀 시끌벅적한 경기가 나오는 건데 보시면 통화 정책으로 금리는 단기물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물 금리는 이게 역축이거든요. 네. 왼쪽 눈금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의 부담은 올라가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 상태. 즉 연한색, 파란색 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는 신흥국의 썩 그렇게 긍정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네.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신흥국의 금융 위험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달 FOMC는 그런 측면에서 신흥 시장에 다소의 긴장감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과는 별개로.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9월 달에는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하지만 미국 경제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중국 지표를 보면서 아마 9월을
약간 분기점으로 해서 10월부터 뭔가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 달 외국인 동향은 소폭 좀 방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소폭 순매수 내지는 순매도 정도에서 좀 오락가락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 보면요.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던 게 8월 어간부터 조금 힘을 잃다가 다시 뭐 어쨌든 연중 최고가를 했다가 네.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완전 소강 상태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은행주 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또 업종은 또 규모 있게 내렸고요. 네. 특히 코스닥이 2.4% 이상 내렸다는 건 뭐 충격이죠.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요. 주요국 증시 중에 이 코스닥 지수가 아마 가장 크게 내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전체 지수는 한 2,100 어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이후에 비교적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올 연말까지의 시황관이셨는데 네. 다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십니까? 네, 뭐 크게 변화는 아직 없고요.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다면 아직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좀 살아 있다. 예. 한 5%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5%, 한 10% 가까운 상승률, 상승 잠재력이라면 코스피는 한 5% 정도, 예. 뭐 그렇게 하면 한 2,150 정도. 문제는 이제 지금 시장 수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조금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갈 만한 자리라는 것, 네. 9월이. 예.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버티기. 시장이 얼마나 좀 선순환을 일으킬 거냐.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강하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다 보면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호전이 호재가 아니라 풍선 효과로 다른 주식을 조금 끌어내리는 그러한 수급의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립 내지 소폭 순매도나 내지는 발을 조금 빼는 모습일 경우에 조금 시장은 상당히 좀 갈 길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은 별개의 리그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이 아닌데 개인들의 투심이 지금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네. 뭐 더위를 지나면서만큼이나 지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전투 의욕이 없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상태에서 정책적인 것도 부분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면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그 제한적인 변동성 선별화 과정을 겪어야 네, 되겠군요. 그야말로 뭐 아주 국지적인 종목 장세 정도. 사실은 코스닥이 오르려면 지금 올라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오를 때 IT 부품도 올라주고 연말 오기 전에 바이오도 한번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줘야죠. 예전 같으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소형주의 어떤 네. 메리트로 수익 개선이 된다는 전망이 있으면 더 힘있게 올라주는 게 개별 종목 장세의 특징인데. 네, 지금 개인 수급이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김한진 박사께서 갖고 있는 시황가는요. 삼성전자의 선전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코스피의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한 100포인트 어간 그 정도의 상승은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지금 악정고투적인 이 코스닥은 여러 가지 내부의 투심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반전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선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와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